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우리 정동수 목사님이 다 2분 만에 다 하셔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정치학을 전공했어요. 아직은 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무슨 신앙을 갖게 된 사람도 아니고, 또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신학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학을 하는 과정에서 동양 정치를 공부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싫든 좋든 공자와 노자와 불교를 봐야 됐고요. 서양 정치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기독교와 이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론들을 제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제가 80년대 대학 다니면서 가장 고민했던 문제, 여러분들도 다 같이 고민했던 문제예요.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나. 이 문제 관련해서 80년대 휘몰아쳤던 이 막스 레닌주의라는 이론을 공부하고, 그 막스 레닌주의 이론에 가장 치열하게 맞서서 싸웠던 우리 자유파의 이론가들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막스와 막스 레닌이 가장 치열한 그 이론 투쟁을 합니다. 제 전공이 칼 막스와 막스 베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년 전에 나타난 이 어둠의, 이걸 학문이라 그래야 됩니까? 어둠의 이데올로기, 공산주의의 창시자 칼 막스와 이 칼 막스의 위험을 가장 먼저 자각하고, 이 칼 막스 이론을 깨뜨리기 위해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그 철학과 방법론을 비교하는 거가 제 박사 과정에 내내 저를 따라다녔던 연구 과제입니다. 이 막스 베버를 공부하다가 제가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제 나름대로 깊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칼 막스의 이 사적 유물론 체계를 전면적으로 비판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저서 중에 하나가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한 번씩 일독하기를 권하는데요. 학문적으로 제가 길게 나갈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막스 베버의 주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칼 막스의 이 사적 유물론과 결정론을 반론하는 것인데, 반증하는 것인데, 이 경제 하부 토대가 상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칼 막스의 결정론을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시장의 형성 발전이라는 아메리카의 경험을 논거로 하면서, 웃기는 소리 마. 인류 사회는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야.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종교가 시장, 자본주의 시장을 만들어낸 나라도 있어 라고 경험적으로 입증한 거죠. 이제 15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는 그 막스 베버의 다원주의가 칼 막스의 유물론적 결정론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저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막스 베버를 공부하죠. 제가 뭐 연구자라기보다는 막스 베버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게 된 그 기독교의 정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 세력과의 관계를 잠깐 좀 말씀드리는 것을 이제 첫 번째 45분 동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구대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이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릇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언제 어떤 경우에도 공산주의와는 한 자리에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 철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자기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사상 체계가 그래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유일하게 절대적이고 완전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다. 따라서 그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여서 만든 그 사회는 그게 어떤 사회든 불완전한 사회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불완전한 사회는 끊임없이 개조되고 보완되고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고쳐가면서 개성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수주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소리 마. 인간 완전한 존재일 수 있어. 완전한 존재야 라고 주장한 세력들이 150년 전에 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완전한 인간의 이 지혜로, 머리로 완전한 인간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그 유토피아를 미래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지금 현재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완전한 인간들의 완전체가 공산당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켰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완전한 사회를 실제로 건설하려고 무모한 시도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까지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닌이 러시아를 소련으로 만들고 나서 레닌에 이어서 스탈린, 그리고 중국의 마오쩌둥,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이 일관되게 한 건 뭐냐면 그때까지 이기심에 쩔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던 인간을, 쉽게 말해서 동물적 인간, 자본주의적 인간을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인간을 바꾸겠다고 한 거예요. 인간을 개조하겠다고 한 겁니다. 개조하는 방법이 굉장히 잔혹했어요. 재산을 몰수하고 집단 농장으로 만들고 공장을 소비에트로 만들고, 그리고 그 시스템에 적용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가둬버리고 하는 방식으로 인간 개조를 한 겁니다. 그 인간 개조 과정에서 그 사회주의형 인간, 사회주의형 체제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제거되어 나가는데, 소련에서는 2,500만 명이 죽고 중국에서도 집단 농장 과정에서 2천만 명이 굶어 죽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또 캄보디아에서는 이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개조를 한다고 길거리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손을 만져봐서 거칠거칠하지 않으면 그냥 죽였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누군지 묻지도 않고 그냥 죽였어요. 손이 거칠거칠해야 노동자 농민이라고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인구의 10%가 1년도 안 돼서 죽어버립니다. 그게 지금 캄보디아에 대단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관광 상품으로 남아 있어요. 폴포트에 의해서 잔혹하게 학살됐던 그 현장들이. 인간이 어디까지 참혹할 수 있는지 이 공산당의 그 폭정이 아직 채 드러나지 않고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소련에도, 중국에도, 북한에도. 지금 우리가 이 히틀러의 600만 유태인 학살만 인류 최대의 홀로코스트로 지금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래봤자 600만 명이에요. 2천만 명이 굶어 죽고 2,500만 명이 집단적으로 학살당한 그 역사적 흔적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소련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북한에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그냥 굶어 죽은 게 250만이라는 거니까. 인구의 10%, 20%가 순간적으로 학살당하는 그런 이 참혹한 역사의 현장들이 곳곳에 아직 널려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자기들이 완전한 존재라고 자부하고 그 완전한 존재인 공산당이 완전한 사회인 자기들이 그리는 유토피아를 현실에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그런 참혹한 이 학살, 대량 학살들이 발생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은 그 출발점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자비 고백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받드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자기 고백이기도 하죠. 그런데 150년 전에 웃기는 소리 마. 하나님만 완전한 게 아니라 인간도 완전해질 수 있어. 그리고 인간의 완전함으로 지상의 유토피아 낙원을 건설하는 걸 보여줄 거야 라고 나선 한 일단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운이 좋아서 러시아를 먹고 중국을 먹고 북한을 먹어서 100년 동안 공산주의를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가 수천만 명의 집단 학살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대부분의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졌는데 아직도 이 변종 사회주의 몇 개 나라가 남아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변종 중에 변종이 이제 북한이죠. 중국은 뭐 공산당이 통제하는 나라긴 하지만 그러나 저건 정상적인 그 공산당 경제 시스템은 전혀 아니니까 뭐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북한은 어디까지 간 거냐면 이 스탈린이나 레닌이나 마오쩌둥까지는 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공산당으로만 규정을 했어요. 공산당은 무오류다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라 조직으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어디까지 갔냐면 공산당이 아니라 김일성이가 무오류의 존재다라고까지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오류의 존재인 김일성이의 피를 받아야만 무오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껏 3명의 무오류 인간이 존재했던 거죠. 김일성이 그 피를 받은 김정일이 그 피를 받은 김정은이. 이거는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해왔던 소련, 러시아도 또 다른 차원의 변종입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적이 바로 그런 적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연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을 공산주의 이론으로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완전히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신학자들,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면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회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 가지고 갖다 대고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대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 우선이 아니고 김일성 우선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아무리 스탈린이 모택동이 독재를 해도 그래도 독재를 앞에 내세울 때 정당화할 때는 당을 내세웠거든. 중국 공산당, 소련 공산당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아예 당을 뒤로 내팽개치고 김일성을 내세우고 김정일을 내세우고 30몇 살, 20몇 살짜리 김정은이를 내세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중국이나 러시아는 나름대로 이 검증하는 엘리트 검증 시스템을 거쳐서 다르게 표현하면 치열한 권력 투쟁 과정이지만 거쳐서 스탈린이 되기도 하고 후르츠초프가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들은 아예 오로지
김일성이 애라는 이유 때문에 김정일이가, 김일성 애라는 이유 때문에 김정은이가 3대 세습 70년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있었던 적이 없어요. 어떤 독재 체제도 이런 식으로 3대 세습을 했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라는 변종 집단을 분석하는데 기존의 막스 레닌주의 분석 가지고서는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유일한 지구상에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유일한 이 변종 집단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지난달에 쓰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여러분들과 똑같이 문재인 종북 주사파 세력과 투쟁하느라고 광화문도 나가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년 전에 마침내 우리가 이겼다. 이긴 거 맞죠?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래 놓고 차분히 이제 복귀를 해봤습니다. 그 바둑 두고 난 다음에 복귀하는 거 있죠. 쭉 복귀를 해보니까 저는 지난 5년간 문재인을 상대로 싸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재작년 대선 때는 이재명을 상대로 싸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문재인과 싸우고 이겼다, 이재명과 싸우고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복귀를 쭉 하다 보니까 내가 싸운 상대가 문재인이가 아니고 이재명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싸웠던 상대가 김정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좌파 폭정에 맞서 싸웠을 때 여러분들도 문재인을 상대로 싸웠지만 또 이재명을 상대로 싸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 꼭두각시 허수아비들과 싸웠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뒤에 온갖 공작과 지침을 가지고 이 남한의 종북 주사파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움직였던 김정일, 김정은 세력과 싸웠던 겁니다. 그 김정은 세력과 싸워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 싸웠는지, 누구하고 싸웠는지도 모르고 그동안 싸웠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이 이재명이와 싸웠다면 그럼 이것들을 1차 우리가 이겼고 감옥 보내면 끝나잖아요, 게임이. 여러분들 누구나 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윤석열을 왜 뽑았냐? 문재인이 이재명이 화끈하게 차법 처리할 것 같은 사람이라서 뽑았다. 다들 그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둘이만 감옥 보내면 우리 싸움 완전히 끝나는 거네. 그러면 이제 싸움 그만두고 집에 가도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싸웠던 세력도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고, 지난 5년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우리가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서 광화문에 나가서 싸움을 했을 때 진짜 우리의 싸움 상대는 김정은이었다는 겁니다. 그 김정은 집단이었다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재명을 꺾었지만 그거는 김정은 집단이 내세운 허수아비 하나를 꺾은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싸움 끝난 거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늘 질문하시는 이재명이 언제 감옥 가나요? 문재인이 언제 감옥 보내나요? 그 둘이만 감옥 보내면 그럼 싸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도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세력은 김정은 집단이고 종북 주사파 세력이기 때문에 작년 1년 전의 대선은 그냥 여러 전투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 물론 무지무지 중요한 전투였지만 그래도 전투지, 그게 전쟁 전체는 아니었다. 그리고 저것들이 5년,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고 감옥에 집어넣고 완전히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서 집어넣고 나서 문재인을 세워서, 허수아비 문재인을 세워서 5년 동안 하려고 했던 일, 하려고 했던 짓들을 가만히 보면 단순히 우리 자유파 정치인들 한 몇백 명, 몇천 명 감옥에 집어넣는 걸로 끝낼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것들은 7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일, 김일성이가 하지 못했던 일, 김정일이가 하지 못했던 일, 남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적화시켜서 한반도 전체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깃발 아래 두겠다고 하는, 지 할애비가 하지 못했고 지 애비가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하겠다고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70년간 이어져 온 이념 전쟁의 마지막 스테이지지, 이게 문재인이 이재명 같은 허접한 따위와 싸운 전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우 중요한 전투였음에는 분명하지만, 작년에 대선 한번 이겼다고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된 것도 아니고 싸움이 끝난 것도 아니다. 전쟁은 계속돼야 되고 더 어려운 전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고지를 완전히 정복하기 전까지는 쉴 수 없다. 그 경각심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일깨우기 위해서 제가 급하게 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지금 이 종북조사파들, 아까 우리 정동수 목사님도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동안 세 차례의 그 이념 전쟁을 겪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만 따져서. 1차 이념 전쟁 단계는 이승만 세력과 김일성 세력과의 전쟁이었습니다. 1차 전쟁. 이 1차 전쟁은 45년부터 53년까지 계속되는데, 그 당시에 그 이승만 세력이 처해 있는 위치는, 그 전투의 지형은 9대1 정도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형이었습니다. 한반도 38도 선으로 나눠서 북한은 소련이 밀고 들어와서 바로 김일성 괴뢰 정권을 세웠죠. 그러면 한반도의 50%는 일단 저쪽이라고 봐야 되죠. 좌파라고 봐야 되죠. 그럼 나머지 50%인 남한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남한에서 그 당시에 제일 세력이 컸고 가장 잘 조직된 세력은 박헌영 세력이었습니다. 박헌영 세력은 1925년에 조선공산당을 결성을 해서 일제시대 내내 조직을 보존하면서 가끔씩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투쟁을 했어요. 원산 총파업이라든지 암태도 소작쟁이 투쟁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조직을 유지해 왔어요. 그러다가 해방되면서 이 군밖에 모르는 하지라는 중장이, 미군 중장이 미군정을 군정 장관으로 오면서 이 정치를 전혀 몰라가지고 다 허용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조선공산당도 합법적으로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이게 박헌영이 남로당으로 만들죠. 이게 그 남한에서도 50% 이상의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헌영 세력과 생각은 좀 다른데 거의 행동을 같이 했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여운형 세력입니다. 건국준비위원회 세력입니다. 이게 이제 중도좌파라고 우리가 보통 분류하는데요. 사실은 같이 움직였습니다. 남로당의 외곽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하여튼 민족주의를 외치면서 함께 해야 된다고 별로 내용도 없이 계속 떠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김구와 김규식이라는 사람입니다. 함께 하자 그러는데 누가 그 반대할 리가 있어요? 하여튼 함께 하자는 얘기 말고 이 사람들이 그 몇 년 동안 한 게 없어요. 계속 떠들었습니다. 이게 김구, 김규식 세력입니다. 이걸 이제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중도 우파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아니야, 공산당하고는 함께 할 수 없어. 저것들하고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철학이 다른 거야. 어차피 따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라고 마치 광야의 외로운 늑대처럼 소리쳤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이승만입니다. 이 사람은 세력도 없이 혼자 왔어요. 김구도 상해 임정 사람들을 끌고 왔지만 정부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세력을 데리고 왔어. 근데 이승만은 한국에 올 때 달랑 혼자 그냥 와요. 그래서
여기서 압도적으로 이 세력이니까 잘 봐주면 남한에서도 4대1 정도야. 북한의 50%를 먼저 김일성이가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3파에서는 이남에서의 세력 구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9대1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력도 없고 유일하게 하나 있다면, 이승만의 유일하게 하나 있었던 무기는 뭐냐면 이것들 전부 합친 것 이상으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예, 유명했다는 거예요. 왜 유명했냐? 제일 먼저 독립운동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가장 국제적으로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박헌영이는 지하에서만 운동했기 때문에 우리 대중들이 잘 몰랐고, 여운형이도 잘 몰랐고, 김구는 저 상해에서 있었는데 윤봉길 시켜서 누구 죽였대더라 그런 정도로 알았지만, 실제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이승만이에요. 세력은 가장 작고 외로웠는데 이승만이라는 이름은 가장 유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 있었지만 상해 임정에 초대 대통령으로 영입되잖아요. 제일 유명했기 때문에. 김일성이는 그 30몇 살짜리 그 소련군의 그 군관하던 자가 정권 잡았으니 누가 아냐고요. 그래서 제일 유명하다는 거 하나 말고는 별로 세력도 없고 뭐도 아무것도 없는 이승만이 이 90%의 세력과 투쟁을 했던 게 45년에서 53년, 6년, 8년간에 걸친 1차 이념 전쟁입니다. 이 1차 이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시점은 1946년인데요. 1946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남한과 북한이 소련군과 미군이 들어와서 서로 잠정적으로 점령을 나누고 함께, 그러나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함께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고, 그리고 거기서 한반도 5년간 신탁 통치한 다음에 자유투표로 나라를 세우자 그러고 막 이런 논의들이 될 때,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래도 신탁 통치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고 좀 다른 거고,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좀 교육받은 다음에 결국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돼서 통일하자 그러는데 그게 꼭 나쁜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신탁 통치 찬성 쪽으로 확 몰려가게 돼 있었어요. 당시 상황이. 이 상황에서 전라북도 정읍에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옵니다. 이 정읍 발언의 핵심은 간단해요. 어떤 경우에도 공산주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와는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할 수 없다. 이미 북한이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았으므로 이제 우리 남한은 남한 단독으로, 대주도 않을 무슨 남북 협상이 있다 있고 하지 말고 남한 단독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러 나서야 된다. 이게 이승만의 정읍 선언입니다. 이 정읍 선언 한 다음에 엄청 공격을 받습니다. 분단 획책주의자라고. 통일 포기했다고. 그러니까 지도자의 그 통찰력과 또 지도자의 결단은 때로 대중으로부터 이해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있어요. 예, 이승만 대통령은 오랜 국제관계의 이 활동을 통해서 레닌이 17년에 소련을 공산당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전 세계의 코민포럼이나 코민테런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이 공산당으로 적화시키기 위해서 공작을 해왔는지를 너무나 잘 봤단 말이에요. 또 동구 여러 나라가 소련군이 무력으로 점령한 다음에 꼭두까시 괴뢰 정권 세워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갔던 과정을 다 봤단 말이에요. 한국도 딱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 통일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말에 우리가 끌려다녀서는 안 돼.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 소련이 이미 북한을 점령했으므로 당장 한반도 전체의 단일 정부 수립은 불가능해졌어. 그렇다면 남쪽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빨리 건국을 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어. 이거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승만의 정읍 선언 이후에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였던 정국이 이제 거치게 된 거죠.
맞으면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할 거냐, 아니면 어쨌든 북한과 손잡고 뭐 이것저것 할 거냐, 이 세력으로 양분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세가 약했던 이승만이 이 정업선언을 통해서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으로 확 대립전선을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48년, 근데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힘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은 아무 힘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미군정이 가장 경계를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박헌영이는 오히려 미군정이 활동을 보장하면서 이승만이 뭐라고 그러는 거는 사사건건 못하게 방해를 했던 사람이라고요. 미국 대통령, 미국 정부의 껄끄러운 부담스러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승만이.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상황에서 국제정세가 이승만 대통령이 예측한 대로 굴러가면서 어쩔 수 없이 유엔도 단독정부 수립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정업선언을 계기로 단독정부 수립으로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밀어붙인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의 역할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세가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게 냉전의 시작이거든요. 1946년에 주계장막, 철회장막이 쳐지고 막 처칠의 선언이 46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제정세가 이렇게 가는 거를 통찰하고 본 거예요. 그리고 예측하고 미리 이쪽 방향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도 일로 갈 수밖에 없어 라고 미리 질른 거죠. 그래서 비록 현실적인 세가 약해도 정확하게 역사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하고 국가의 지도자인 거예요. 새 많다고 큰 소리 치다가 실패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이 덕목은 통찰력입니다.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야 사는가, 이걸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당장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질러낼 수 있어야 돼요. 통찰력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그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48년 단정 수립으로 가죠.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김일성이나 박헌영이는 뭐 이제 완전히 자기들이 요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그래서 아주 오만방자하게 이것들이 놀았어요. 이를테면 정판사에서 막 위조지폐를 대량으로 찍어내고, 그래도 미군정이 어떻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충수를 거치면서 남로당이 불법화되고 결국은 박헌영이가 북한으로 도망가고 이러면서 1948년 5월 10일 단정까지 가게 됩니다. 이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까지 가게 되죠. 이건 제가 간단하게 이 과정을 다시는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1948년 8월 15일 이전에는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1948년 8월 15일 이전에는 지구상에 없었어요.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나타나요. 이 나라를 새로 세우려면 이 나라의 기본 질서가 되는 헌법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이 헌법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전에도 없던 헌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잖아. 이전에 없던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헌법을 제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헌국회가 됩니다. 그러면 헌법을 만들려면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국민의 대표를 우리는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대표를 뽑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국의 과정은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합니다. 먼저 국민의 대표를 뽑고 그 뽑힌 대표가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입각해서 국가를 건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단추가 되는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1948년 5월 10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재헌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헌법을 만들었어요. 헌법을 만들어서 공포합니다. 그것이 7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재헌절입니다. 이 공포된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건설되거든요. 그 건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날이 1948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새로 세웠으니까 그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 뽑혀야 되잖아요. 그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과 김일성, 다음에 남노당, 그리고 김구 세력까지 이렇게 가면 남한의 단독 국가 수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막으려면 어디부터 막아야 되냐? 8월 15일 날 이승만을 죽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보다는 7월 17일 헌법 공표를 못하게 하는 거가 더 효과적이잖아. 또는 그거보다는 아예 5월 10일 총선거를 못하게 만들면 국민 대표도 못 뽑으니까 헌법도 못 만드니까 국가 건립도 안 될 거야.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이 총선거를 무장 봉기를 통해서 선거를 못하게 만들려고 총력전을 핍니다. 50단선 반대 투쟁이 그거예요. 투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장 반란을 일으켜요. 제일 먼저 그 무장 반란 1948년 5월 10일 재헌의원을 뽑기 위한 이 총선거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일으킨 무장 반란이 1948년 4월 3일 제주 4.3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은 누가 일으킨 겁니까? 남노당이 일으켰고 김일성이 지시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주 4.3 사건이 이후에 마지막 그 좌익 게릴라가 잡혀서 투항하는 거가 1957년인가 8년이거든요. 그때까지 한 명이 살아남아갖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이제 귀순하는데 그때까지 10년 가까이 계속된 4.3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치열했던 시기는 1948년, 1949년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 제주도에서는 선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빼놓고 다른 지역만 국회의원을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한정에서 말하자면 좌파의 50단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선거를 못하게 하기 위한 무장봉기는 제주도에 한해서는 성공했던 거죠. 이 4.3이 터지자 이게 제주도에 있는 사람 군인들만으로 당시에는 미군정 하에 국군 경비대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이니까 국군이 아니에요. 미군정 하에 경찰과 국군 경비대예요. 제주도에 있는 이 미군정 부대만으로는 진압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육지에 있는 군을 미군정 지휘하에 있는 군경을 파견해서라도 질서를 바로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비행기는 거의 없을 때니까 배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배로 제일 가까이 올 수 있는 데가 완도구 목포 지역입니다. 지금도 제주도까지 가는 크루즈는 그 목포나 완도에서 타면 한 서너 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던 여수 순천에서 있던 국방경비대를 제주도에 파병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제주 그 4.3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 파견하려고 준비했던 여수 순천의 국군 경비대 안에 김일성이하고 박헌영이가 심어놓은 좌익 간첩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떼놓고 보면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말 억울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도 있고 억울한 사연이 한두 개겠어요? 좌파들로부터 억울하게 학살당한 사람도 있고 이 우파들로부터 학살당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전쟁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걸 따로따로 떼놓고 보면 다 엄청난 민간인 학살 사건이지만 이 우리 현대사의 흐름 속에 놓고 보면
김일성이하고 박헌영 세력이 대한민국 건국을 막기 위해서 그 출발점에 해당되는 50단선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시작한 기획되고 계획된 무장봉기 사건인 거예요. 4.3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4.3을 이끌었던 김달삼이라는 자는 전세가 불리해지자 북한으로 도망가서 영웅치고를 받습니다. 김일성으로부터. 이러한 그 김일성, 박헌영 세력의 집요한 대한민국 건국 반대 투쟁을 물리치고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세력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겁니다. 최근에 좀 논란이 되던데, 적어도 이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김구가 했던 역할은 대한민국 건국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반대한 역할입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할 때 상해임정을 이끌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윤봉길 의사 시켜서 실학가와 대장 죽이고 했을 때의 그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성과, 독립운동가로서의 공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1945년에서 48년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김구 선생이 보여줬던 그 멍청한 판단들, 그 어리석은 선택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이 나가야 됩니다. 이 모두를 함께 봐야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 성공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그리고 미국이 판단착오를 했어요. 판단착오를 해서 대한민국 건국이 됐으니 이제 뭐 한반도는 큰일이 없을 거야 생각하고, 또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군들이 엄청나게 많이 또 죽었잖아요. 특히 유럽 전선에서, 또 일본을 항복시키는 과정에서 아시아 여러 섬들에서, 그리고 정말 핵무기까지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일본이 극악하게 저항을 했으니까 핵무기를 안 썼으면 미군이 또 수천 명이 죽었겠죠. 일본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전쟁통을 거치고 나서 일본도 미국도 피로감에 젖었어요. 그래서 막 웬만하면 좀 이제 밖에 나가서 싸우는 거 좀 하지 말자. 이른바 멀로주의가 다시 대두합니다. 이미 45년의 전쟁에서 이긴 직후부터 세계는 공산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간의 냉전이 시작됐는데, 근데 미국은 거듭된 전쟁과 이 자기네의 그 젊은 청년들의 너무 많은 이 희생 때문에 피로감에 전체적으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웬만하면 하는, 이 자기들끼리만 잘 살면 되지 하는 아주 그 몰로주의의 그 고질적인 측면들이 나타나면서 에치슨 선언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미국은 진짜 그러고 싶었을 거야. 이제 대한민국도 건국됐으니 뭐 잘 살겠지, 지그들끼리. 야, 우리는 이제 한반도에서 뭐 전쟁이 나도 이제 더 이상 관계하지 말자. 그 에치슨 선언 6개월 후에 전면 남침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의 외교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전략적 정책적 오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치슨 선언이 없었으면 저것들이 6개월 만에, 에치슨 선언이 있고 6개월 만에 저렇게 전면 침략을 할 수가 없어요. 소련도 2차 세계대전 때 그 2천만 명 가까이가 죽거나 다치면서 국력도 많이 소진돼가지고 또 다른 전쟁을 할 여력이 없었어요. 소련도. 미국도 힘들지만 소련은 훨씬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김일성이가 쳐내려가면은 일주일이면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할 때도 소련이 믿질 않았다고요. 자기들도 그렇게 다시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규모의 전쟁을 다시 자기들이 치러야 된다는 데 대해서 스탈린조차도 그렇게 내키하지 않았어요. 김일성이 박헌영이가 끊임없이 스탈린을 설득하고 마침내 소련이 좋아. 그래, 니네가 정 그렇게 큰 소리 치니까 야, 그럼 중국한테 가서 물어봐. 모택동이가 도와줄 거냐고 물어봐. 확인해서 와. 해서 모택동이가 오케이 해서 이게 6.25 남침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이 얼마나 멍청한 정책적 결정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6.25 전쟁, 사실은 피해갈 수 있었던 6.25 전쟁을 우리가 이제 치르게 되는데, 그 6.25 전쟁 과정에 미군이 180여만 명이 연인은 투입되고 3만 6천 명이 전사하죠. 잘못된 정책의 대가를 미국이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그 6.25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우리가, 그러니까 천혜로운 자들이 점령을 못했으니까 우리가 절반의 승리를 거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절반의 승리를 한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절반의 승리를 이뤄내면서 6.25 전사는 너무 이야기가 기니까 제가 생략하겠어요. 함으로써 제1차 이념전쟁은 이승만 세력의 완전한 승리로 귀결이 됩니다. 45분만 일부에 하라 그래서 이 1차 이념전쟁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2차 이념전쟁, 3차 이념전쟁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하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